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곳에 따라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비가 내리고 나서 비가 그치면 내일부터는 기온도 내려가고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비가 내리는 날도 하루 정도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귀향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비가 내릴수록 가을이 깊어지듯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먹구름도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 전에 짙은 어둠이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신줄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올해는 단군일에 가장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추석 연휴 시민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의견 들어봤습니다. 강원도에서 칠봉국도 타고 저기 남해까지 다녀오려고요. 두 집이서 가기로 했어요. 해외로 가기에는 조금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래도 좀 한가할 것 같아서요. 국내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여행할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애들하고 놀면서 있으려고 그래. 아이, 나도 애들하고 노래 노니까 좋지. 손녀들도 크고 손자도 크고 그러니까 걔들하고 놀아도 대화가 돼. 우리는 어디 가자 그러면 차 타고 쭉 갔다가 또 오고 뭐 많잖아. 한강이니 여기 얼마나 많어. 좋은데 멀리 안 가도. 그렇게는 쉴 거야 우리는. 어차피 공무원 준비생이라서 공부해야죠. 그리고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돈도 좀 없잖아요. 며칠은 또 일당도 가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돈도 벌고 서글픈 현실이죠. 무슨 물류센터 그런 데 있잖아요.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그게 가가지고 좀 벌어야겠죠. 2만 원, 3만 원 차이 더 주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요, 할 게 없죠. 돈 있어야들 가죠. 그 쉬기만 하면 뭐 합니까, 그게. 어느 정도 좀 생활 여유가 있어야지 그런 것도 하는 것이지.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물론 이제 놀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겠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연휴가 길게 되면 아이들 방학이 줄어들거든요. 아이들 여름방학이 지난번에 너무 짧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겨울방학이 짧아지는 경우가 되거든요. 대체휴일도 이게 결정이 되게 늦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됐으면 좀 다른 계획을 아빠 일정에 맞춰서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잘 이용할 수 있게 미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 추석은 10일간의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행복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물론 긴 명절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명절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명절 화병이라고 불리는 명절 증후군 때문에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명절 내내 가사노동을 책임져야 하는 이런 주부들을 비롯해서 요즘에는 대학 입시, 취업, 결혼 문제 때문에 성별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명절 증후군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서로한테 상처 주는 언행보다는 맛있는 음식 먹어가면서 좀 오손도손 이 따뜻한 안부 건네는 훈훈하고 정다운 추석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문재인 정부가 25일 쉬운 해고로 불리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다는 소식 어제 저희가 방송으로 전해드렸었죠. 지난 정부가 양대 지침을 도입하면서 노정 간의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다시 대화의 물꼬가 좀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지만 이게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민주노총은 노사정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는 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그동안 양대 지침 폐기를 대화의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노총 역시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하면서 복귀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계 안팎에선 노조 편향이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도 있는데요. 자, 어제는 노동계 입장 들어봤으니까 오늘은 경영자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환 노동정책본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양대 지침이 폐기가 돼서 노동계는 분위기는 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총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지침을 반겼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전에 도입될 때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기지 않으셨다? 일단 양대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 양대 지침 내용은 그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지난 동안 쌓인 오랜 판례들을 나열하면서 해설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점은 명백한 팩트고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공식 논평도 지침이 새로운 행정 규제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논평을 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입 당시에 반겼다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반기지 않았으면 폐기가 된 거는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폐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입장 표명이 없었던 거고요.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 당시에 노사정 합의사항의 정신은 존중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이 도입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예. 그 당시에 최고의 당면 과제가 청년 일자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청년 현장으로 이제 청년 실업이 이제 우려되고 현실로 나타나니까 임금 피크제를 원활히 도입하자, 이런 주장들이 있었고, 또 저희들이 노동시장에서 출구를 일정 부분 열어둬야 입구, 즉 신규 일자리겠죠, 그죠?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그리고 또 노동시장 안에서 이동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최소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그 당시의 지침이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은 말씀 들어보니까 이 경영자 쪽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 좀 유연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다른 쟁점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경직적이다,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다라는 부분은 국제기구도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 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게 사실 여태까지 돌아가는 거 보면 해고만 자유롭지 이게 해고된 사람들이 다시 재취업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 확보가 필요할 테고요. 저희가 노사정 모두가 노력할 사항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나 기업들 양보가 일정 부분 있어야 될 테고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회 안전망이 먼저 확충이 된 다음에 노동시장 출구를 좀 열어두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선우가 약간 어디가 먼저냐라는 문제 같은데요. 예.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내에서 선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출구를 막자, 여기에 너무 강조를 해버리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신규 진입이 전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최소한 고려되어야 우리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현재 시급한 당면 과제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총, 대한상의, 정부, 대통령 다 참여하는 8자 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직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자리 문제나 저희 당면한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사정위원회가 반드시 아니더라도 다른 대화의 창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예. 일단은 형식이 어찌됐든 대화의 장이라면 크게 그 형식은 뭐 굳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을까. 대화 그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단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화가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에서 제안은 했지만, 이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세부 계획이 없다 그랬죠? 그죠?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거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현 시점에서는 그렇죠. 이제 모든 주체들이 네. 그 취지에 수긍을 하고, 네, 그래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경영자 측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연성이라는 것하고 그렇다면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건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부분은 뭐 각 기업의 사정에 따라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요.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예를 들어 정당한 또 절차와 과정도 중요할 테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들과 예. 뭐 저희들의 부담들을 아마 고려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친노동 정책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군요. 예? 일단은 뭐 어떤 정책이다 이름을 붙이기보다는 아마 노사정 모두가 현재 목표라고 있는 지향점은 같을 것 같아요. 아마 또 저희들 일자리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서로의 이견은 있겠지만 결국은 동일한 목표를 통해서 대화를 하다고 보면 정부에서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할 거다. 근데 재계에선 문재인 정부가 노총의 요구를 많이 들어주는 거 아니냐. 사용자는 배제하고 노조 편향 정책을 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동의하십니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좀 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정책 추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정부에서는 뭐 노사 양측에 균형을 잡아주지 않을까, 균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어떤 부분이 부담이 되고 있습니까? 뭐 이것은 장단점을 떠나서요. 뭐 예. 저희가 흔히들 최근에 이슈가 된 것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있을 테고요. 예.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을 테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문제도 있을 텐데 이러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뭐 그 방향과 이 실천 수단에서 약간씩 노사정 이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자체가 뭐 청년들이 저소득층의 뭐 소득을 증대한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의 근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든가 이러한 목표는 같기 때문에 일단 그 과정에서의 약간의 이견은 있겠지만 뭐 결국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세요? 원활하게 해결한다는? 뭐 이제 그 시기가 문제겠죠, 그죠?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또 그 과정에 어떠한 서로 이견이 있겠지만 오랜 대화를 거치다 보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을 약간은 최소화하고 또 이 새로운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게끔 그러한 뭐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분들을 불법 파견했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이런 제빵사분들을 전부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이요. 네.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저희들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흔히 주변에서 보고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일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품질하고 영업 방식을 애초에 전제한 산업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내화 도급 문제에서 불법 파견 문제가 사례들이 간혹 봐왔었는데 예.
제조업의 3자 관계거든요. 근데 프랜차이즈 산업이 이런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제조업의 불법 파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은 좀 아쉽다. 그런 취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네. 예. 근데 그 특성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불법 이거는 뭐 좀 지역적인 문제인데요. 산의 하청 문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지휘 명령을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가맹 사업의 경우에는 뭐 가맹 본부와 가맹점이 사실상 특정한 뭐 용역을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든가 아니면 가맹본부가 가맹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이 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권고에 의해서 확립되어 왔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흔히 보면 산해하청 불법 파견 문제와는 달리 이것은 사자관계입니다. 재판 기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이점들이 반영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파리바게트에서 촉발된 이 논란, 사실 이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 아까 그 특성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도 같은 사정이겠죠? 같은 상황이겠죠? 일단은 같은 데도 있을 테고요. 또 업종마다 또 기업의 모습마다 다른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은 제가 사자관계를 말씀드렸는데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3자관계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제빵기사와 같은 전문 기능 기술직이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으니까 뭐 똑같이 획일적으로 판단하기 힘들고요. 그 산업의 특성하고 그 업종의 모습에 따라서 유연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해결 방안은 사실 뭐 저희들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이제 분쟁으로는 사실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행정력을 발휘함에 있어서 일단 이 산업의 특성과 또 이 산업에서의 일자리 문제, 또 해당 기업들의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 또 그리고 가맹점주들의 문제, 가맹점주들이 사실상 소창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맹점주들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해결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협력업체도 중소기업이죠, 그리고? 예, 중소기업이라고 봐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환 노동정책본부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한 주간의 연휴가 시작되기 전주 딱 중간 수요일이죠. 8시 35분 38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를 이제 한 주 앞두고 이번 주 아침 출근길은 한결 가뿐하실 텐데요. 이번 추석 명절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추석 전날인 3일부터 5일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권을 뽑아서 요금소에 내면 되는데요. 하이패스 차로는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면 신월 부근에서 아직은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안양 쪽으로 문학부터 서창 분기점까지 5km 구간 속도 내려가 있는데요. 도심 국회대로 목동교 위로도 양화대교와 여의도 쪽 진입하는 차량이 많은 편입니다. 약 10분 전에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구간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행주대교부터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후 동작대교, 성수를 지나 영동대교까지 각각 서행되고 있는데 50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나라나 올림픽대로도 하남 방향 행주대교 일대부터 성산대교, 여의도권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모습인데요.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향 성동교 부근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처리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추가 사고 위험도 높은 만큼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축구협회가 이거 어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그 기술위원회에서 히딩크 감독 역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뭔가 역할해주겠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이제 기술위원회가 열렸고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김옥원 기술위원장이 이 나눴던 얘기들을 발표를 했는데 뭐 요약하면은 자 우선 이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이 히딩크 감독에게 상징적인 역할이 아니라 구체적인 자리를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만나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옥원 위원장은 또 이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협회가 답장을 보냈고 협회의 메일을 받았다는 답신까지는 받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7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러시아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김옥원 기술위원장이 히딩크 전 감독하고 만날 계획이고요. 이 축구협회는 이 신태용 감독 체제로 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론의 부담도 있다는 점에서는 아마도 이 신태용 감독이 대표팀을 이끄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히딩크 감독 얘기가 나오니까 반가워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프로야구 얘기인데 기아 양현종 선수가 말이에요. 어제 시즌 19승 올렸는데 기아가 지금 두산의 반경기차로 앞서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이 기아가 LG를 6대0으로 이기고 다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2위 두산하고 반경기 차고요. 어제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7이닝 무실점으로 1승을 추가했습니다. 19승인데 다승 1위에 올랐습니다. 이 19승이 기아 타이거즈 이 국내 선수로는 팀 역사상 이 선발 최다승 기록이기도 합니다. 기아가 5경기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양현종 선수가 한 차례 더 등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시즌 20승을 기록할 수 있을지가 또 다른 관심사이거든요. 양현종 선수가 만약에 시즌 20승을 달성하게 되면은 국내 프로야구에서는 18번째인데 국내 선수로는 95년 이상훈에 이어서 22년 만에 20승 투수로 이름을 올려놓게 됩니다. 자, 9월 들면서 이 부진에 빠졌던 기아. 자, 어제는 3회 김주찬, 4회 안치용 선수의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이 모처럼 투타가 완벽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롯데도 어제 승리를 거뒀죠, 그죠? 예, 지금 NC하고는 승차 한 경기 차죠. 지금 4위 NC하고는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3위 롯데가 어제 이 한화에 11대8로 재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3위 경쟁을 벌이는 NC는 어제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자, 어제 승리로 롯데가 NC와의 승차를 한 경기를 벌렸는데요. 자, 롯데는 이제 2경기, NC가 4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롯데 마운드가 흔들렸거든요. 이 선발 박세웅 선수 그리고 또 이 구원 등판한 송승준 선수도 실점을 했는데 이 마운드의 부진을 타선으로 극복했습니다. 이대호 또 이 김문호 선수가 3런 홈런 터뜨리면서 6회만 6점을 뽑아내는 집중력으로 승부를 갈랐고요. 자, 어제 이 롯데가 5년 만에 이 홈 관중 1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자, 올 시즌에 두산, LG, 기아에 이어서 롯데가 4번째로 이 100만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100만 관중이요. 예. 어쨌든 이 프로야구는 참 정말 인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탄흥 선수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옛날부터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게 추억의 이름이 되게 생겼어요. 예. 오늘 충북 진천 선수촌인가요? 새 국가대표 선수촌 개촌식 행사가 열리네요. 예, 오늘 오후 3시에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선수촌 개촌식이 열립니다. 2009년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8년 만에 완공이 돼서 이제 개촌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5,130억 원이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었던 태릉 선수촌의 무려 5배 규모입니다. 이 35개 종목 1,150명의 선수들이 동시에 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모로 보면은 세계 최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제
태능 선수촌 이름 아는 사람들은 나이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취급받겠어요. 좀 있으면. 예. 예? 왜냐하면 운전면허 시험장도요. 예. 한남동 운전면허 시험장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세대로 나뉘거든요. 예. 예. 자, 태능 선수촌은 한국 스포츠 역사의 진짜 산실이었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태능 선수촌은? 현재로서는 철거될 예정입니다. 이 네. 태능 선수촌은 이 문정왕후를 모신 태능하고 이 명종 인순왕후가 합창된 강릉 사이에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2009년에 조선 왕릉이 세계 유산으로 지정될 때 이 유네스코가 태능과 강릉의 복원을 권고했고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이 이 태능 선수촌 철거하고 왕릉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태능 선수촌이 1966년에 건립이 됐고요. 지난 51년 역사 동안에 이 한국 스포츠의 영역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태능 선수촌도 역사적 가치하고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체육회가 지난 2015년에 이 태능 선수촌 보존을 위해서 이 선수촌 내 일부 건물에 대해서 이제 문화재 등록을 신청했다가 반려되기로 했는데 현재 문화계 쪽에서는 이 태능과 강릉의 완전 복원을 주장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체육계에서는 이 태능 선수촌의 일부 건물 보존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능 선수촌 존치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정부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 여기를 상당히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는 혁신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네요. 사람이 왼손만 쓸 수 없잖아요. 왼손잡이도 왼손을 쓰다 오른손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주로 왼손을 많이 써왔습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양대지치 폐기, 건강보험 보장 확대, 이런, 그리고 상당히 좀 자책 깜빡이만 좀 켜왔는데 그 이유는 사실 그동안 너무 오른손을 많이 썼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둔 거거든요. 우측 깜빡이 너무 켰으니까 이제 왼쪽으로 하자는 건데 왼쪽만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오른손도 좀 쓰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혁신 성장이라는 건데요. 이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게 모든 게 세금을 써야 되고 돈을 좀 더 들여야 되는 일이거든요. 돈 버는 일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혁신 성장, 성장 중심. 그동안 분배 중심이 정책이 많았는데 성장 정책. 그리고 그동안 수요 측면을 너무 강조했는데 이제 공급 측면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을 해서 돈을 좀 벌고 성장률을 좀 끌어올리자라는 겁니다. 어제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새 정부 성장 전략에서 소득주도 성장 못지않게 혁신 성장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이걸 좀 간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조금 규제 완화라든지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그런 부분에 어떤 좀 중점을 앞으로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한테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동안의 정책의 중심은 어쩔 수 없었지만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당에 있었습니다. 주로. 근데 그동안 이 당정 협의를 할 때 정부의 힘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예. 정권 실세를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 이래서 김동연 패싱이란 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김동연 세종시의 기획재정부는 거의 정책 주도권을 갖지 못했다라고 이런 비판,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속 소득주도 성장 중심의 일변도 정책의 좀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예,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기 힘들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혁신 성장을 얘기를 했으니까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김동연 장관에게도 좀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특히나 혁신 성장의 그 족보를 보면 그 연원을 보면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선 당시 정책 공약집에는 없었습니다. 혁신 성장이라는 말이. 그런데 지난 8월에 정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 그때 혁신선장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면 김동연 장관이 원조 아니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혁신선장의 정확한 구체적인 의미나 방법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의 창조경제만큼 좀 더 구체화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경영에서 손을 떼네요. 왜 그런 거예요? 채권단이 이제 자구 계약안을 내라고 했죠. 이 금호타이어 매각 그 과정이 그동안 원래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업체에 팔려고 했는데 돈을 터무니없이 깎으려고 해서 채권단이 안 돼라고 해서 그 다음은 누구야? 네. 원래 주인이었던 금호아시아나그룹 쭉 박삼구 오너 일가인데 그럼 이거 어떻게 살릴 거야 라고 하면 앞으로 사재 출연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서 돈 끌어올 거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성, 신빙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거죠. 자구 계획안 말도 안 돼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단이 결국 그러면 경영에서 손을 떼라. 뭐 흔히 얘기하는 그 우선 매수권. 지금 박삼구 회장한테 다음에 이제 그 지분을 정상화할 때 지분을 다시 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있고요. 이 금호타이어라는 상표를 쓸 수 있는 상표권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이 두 개 다 내려놔라라는 거죠. 경영에서 손을 떼고 예. 채권단 중심으로 회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단 중심으로 회생을 하겠다. 어떻게 구조조정하겠다는 겁니까? 원래 금호타이어는 예전 2010년에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예. 2014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좀 괜찮아지겠다 싶었는데 중국 사업이 부진하면서 이것도 사드 보복 영향도 있고요. 예. 중국 사업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진 거니 이걸 어떻게 하려면 결국에 빚을 좀 청산해주고 깎아주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은행들 간에 흔히 얘기하는 자율협약을 통해서 일단 정상화를 깨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은행만 하면 되냐. 제2금융권도 있고 개인 채권자들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확대가 되면 이게 또 워크아웃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우선은 은행 중심의 은행들만 어떻게 이 채권은행들 중심으로 가는 자율협약을 통해서 정상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이거 가상화폐 왜 전에도 많이 얘기하면 투자라 그래야 되나 투기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들 많이 한다 그랬는데 넥슨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네요. 아니 게임 업체잖아요, 넥슨이. 네. 왜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수했냐? 그럼 가상화폐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을 높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게임 있죠. 업체가 왜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하냐는 거죠.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죠. 맞습니다. 중개하는 곳인데 코빗이라는 걸 913억 원에 인수했는데 코빗이 어떤 회사냐. 우리나라의 3대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가장 크진 않고요. 가입 회원수가 3만 명이고 세계에서 한 10위 정도 된다라고 해요. 거래량 기준으로. 이걸 인수하는 왜? 넥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보다 그 뒤에 있는 블록체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뭐예요? 블록체인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공개 일기장입니다. 우리 원래 일기는 나만 보려고 쓰는 거잖아요. 아니요. 선생님한테 검사 받으려고 거죠. 그렇죠. 그건 전제하고 있지만 일단 나만의 일기장이잖아요. 근데 공개 일기장이라는 거죠. 누구나 볼 수 있는 일기장.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거래 장부를 회계 출납부는 나만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자금 흐름 이런 거. 근데 그래서 이게 중앙 서버 누군가의 한 서버에만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거래 내역이라는 거, 은행 거래 내역, 금융 거래 내역이라는 거. 근데 이제 이거는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공공 거래 장부인 거예요. 여기에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B가 있으면 A가 거래한 내역, 근데 B의 장부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투명하고 공개되는 거니까 해킹을 하든 뭐 범죄를 하려고 하든 간에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남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가 범죄를 막아보자는 거죠. 공공 거래 장부라서 이게 솔직히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중앙은행에 모든 게 집중돼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런데 이걸 갖다가 모든 개인에게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에게 거래 장부를 다 공개하고 열람하고 다 공평하게 하자는 거죠. 이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건데 이게 차기 앞으로 미래에 좀 발전할 분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이 보고 이 코빗이라는 거래 업체를 인수했다는 건데요. 가상화폐하고 사실 연관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 관심 이런 좀 아까 말씀하신 투기적인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벤츠코리아가 차량 수리비 담합을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이 수리비 담합 이거 사실 벤츠 외제차는 옆에 사이드 미러만 건드려도 100만 원 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왜 이유는 면도기는 우리나라 차는 범퍼를 바꿔도 2-30만 원 바꾸는데 또 애국심에 좀 너무 호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애국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저는 외국차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애국차, 외국차. 이게 수입차의 가장 기본적인 이 수입 구조가 이익을 얻는 구조가 다 아시겠지만 면도기 싸게 팔고 면도날 비싸게 팔고 그리고 뭐 프린터 좀 싸게 팔고 대신 카트리지 비싸게 팔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전에 그 즉석 카메라 폴라로이드라고 하나요? 그건 되게 싸게 팔고 필름을 비싸게 팔고 이게 똑같은 거거든요. 차값은 좀 깎아주고 부품값으로 이익을 얻고 공임 수리비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실 현대차가 다른 나라에 가서 또 비슷한 똑같은 일종의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흔히들 이제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이제 막 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수입 업체인 벤츠코리아가 딜러사를 두고 있는데 국내 딜러사들에게 우리 모여 그리고 시간당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는 모임 구성을 제안해서 거기서 수리비 담합을 공임 담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위가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3억 2천만 원을 부과했는데 문제는 이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흔히 호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지금 이익을 얻었다는 거 뭐냐.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정보가 많지 않은 개인 단위로 이제 수리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수리비를 올리고 많이 알고 있는 보험사를 통해서 이거 보험 처리하겠습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온 수리비는 거의 손대지 않았다, 안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멋모르고 갔던, 그러니까 이 정말 머리가 좋은 거죠. 지능적으로 이익을 얻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 단위로, 그러니까 내 돈으로 내 돈 주고 수리했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많이 갔다라는 게 공정위의 지금 파악한 해석 입장입니다. 근데 벤츠코리아는 반발하는 모양이에요. 맞습니다. 벤츠코리아는 아니다. 공임인상 주도하지도 않았고 공임인상을 오히려 공임을 내리려고 했다. 개별 딜러들이 공임은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결정하니까 이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고 법원에 항소하겠다라는 게 지금 벤츠코리아의 입장인데요. 뭐 소송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소비자들에게 신뢰가 걸린 문제니까 당연히 지금 반발해야죠. 정부가 오늘부터 투기과열 지구에 대해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그러네요. 지금 송파죠. 잠실 5단지 50층으로 짓겠다는 것부터 그것 때문에 거기 재개발하는데 맞습니다. 재건축하는 것 때문에 파리 대책에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거기에 중심으로 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29개입니다. 서울 전역하고 세종시, 과천시, 분당하고 대구 수성구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리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할 때 자금 조달 계약, 입주 계약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지 제도 하는지 보겠다는 건데 원래 이거 하기로 했어요. 이 개정안이 어제부터 시행이 돼서 오늘부터 실제로 조사를 나간다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자, 수요일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오전엔 비가 내리고 오후부터는 개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진다고 하죠. 가을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가을 길지 않습니다. 한껏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